2020년은 사실 팬데믹으로 지나왔습니다. 이 팬데믹이란 말 너무 익숙해지게 된 거 참 불운인데요.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어떤 이제 병증의 세계적 대유행을 말합니다. 이 팬데믹이 무서운 거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10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왜 팬데믹에서 과학을 얘기해야 되느냐? 결국 과학이 이것을 극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저의 모토가 된 말인데요. 이 뉴욕타임스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군요. 그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사실, 즉 데이터가 길을 안내할 것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팬데믹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고 알아왔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그 대시보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모든 그 데이터, 역학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매일매일 전 세계 글로벌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그때 보니까 7,500만 사람들이 이제 그 감염이 됐었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갛게 나오는 이 모든 게 보면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의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노란 그래프가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는 모양새인데 그 꺾일 기세가 안 보이고 있는 그 추세입니다. 자, 우리 질병관리청의 데이터도 있지만 어쨌든 이 굉장히 무섭게 퍼져나가고요. 각 나라의 데이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겨울인 만큼 퍼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 데이터를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똑같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대시보드에서 한국 거를 가지고 왔어요. 한국 걸 가져왔더니 우리의 데이터는 훨씬 더 양호하긴 합니다. 47,515명.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인구를 생각하고 그동안의 방역을 생각해 보면은 요새 좀 더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저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제 세 번째 그 3차 유행기에 들어와 있고 이 3차 유행기는 1차보다도 더 크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왜 매일 발표하느냐?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경각심만 가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수없이 많은 그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근거로 상당히 많은 역학 모델링까지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 그러한 그 정보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컴퓨터 모델링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지혜를 모으고자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제나 백신이 없었을 때 늘상 했던 말이 뭐냐면 병원 체계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 보시는 그래프에서 이 까만 점선이 바로 우리가 예상하는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냐면 치료제도 없어, 백신도 없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감염이 됐다고 하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생깁니다. 왜? 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중증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종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희생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체를 만들어서 나을 거기 때문에 그 종식은 됩니다. 그렇지만 희생이 크죠. 근데 점선 아래로 묶어 내려오는 것, 즉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끌더라도, 즉 X축이 시간인데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끌더라도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조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팬데믹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했었던 것인데요. 이 점선 밑에서 묶어놓으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훨씬 더 늘렸기 때문에 이때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더 올려서 까만 점선을 더 위로 올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팬데믹에서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만족스럽던 만족스럽지 않던.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치료로 넘어가면 치료제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요. 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답, 모범, 어떻게 보면은 족보 같은 게 뭐가 있냐? 트럼프의 치료를 한번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가장 좋은 수단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세 개의 약을 썼는데요. 하나는 렘디시비어라는 약이고요. 그거는 이제 중합 효소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리제노론사가 만든
중화항체, 이거는 FDA 허가도 나기 전에 임상 3상 중인데 바로 썼고요. 그리고 덱사메타손, 염증 치료제입니다. 이 세 개를 다 썼는데 환자 옆에 이제 의료진이 완전히 붙어 있었고, 이렇게 세 개를 다 쓰고 의료진만 붙어 있다면 어떤 환자라도 다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유증도 없이.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죠. 대통령이니까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지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완전히 헌신적인 그 약과 그다음에 의료진이 붙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어쨌든 간에 개인 방역을 하고 의료 체계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 나았다고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에 대해서는 궁금해집니다. 즉 FDA가 긴급 승인을 한 12월에 들어서 2개를 모두 다 승인했는데요. 첫 번째로 승인한 중화항체는 일라일릴리 사이의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며칠 있다가 바로 트럼프한테 투여했던 리제노론사의 중화항체를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도 이걸 만드는 데가 있는데요. 이 중화항체라는 건 결국 항체인 만큼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딱 잡아서 세포에 못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도 적고 상당히 좋은 거로 알려져 있어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는 막는 것 같은데요. 이 바이러스의 진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염증도 몽땅 다 일어났다. 그때는 중화항체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덱사메타손처럼 염증 치료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외 하나가 이제 가장 최초로 FDA가 긴급 승인했던 소위 그 에볼라 치료제로 먼저 개발됐던 약물 재창출의 렘디시비어인데요. 이건 원래 2014년에 길리어드사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을 시작했다가 임상 중단을 했는데 결국은 약물 재창출이라고 다른 치료제로 쓰이는 방법을 통해서 허가했고 지금 쓰이고 있는 거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도 어느 시점에 써야 되지 모든 환자가 중증이건 병이 진행되는 때 모든 것에 통하는 약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투여하고 얼마만큼 모니터를 해서 투여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인 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제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진 않고 마치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빠른 시간 안에 굉장한 치료제들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은 면역인데요. 그 집단 면역을 자연적으로 하느냐, 백신으로 하느냐에서 결론은 백신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방법,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백신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이처에서 낸 건데요. 복잡하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바이러스가 들어간 다음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세포가 생겨서요. 항체를 만들고 가지고 있다가 새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면역 세포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게 항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백신인 것이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모든 부위가 아니라 일부의 부위, 즉 염증, 병은 안 일으키고 면역 반응만 일으켜서 항체를 만들 것을 주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백신의 접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럼 어디를 하느냐? 문제는 바이러스의 어느 부분을 백신으로 만드느냐가 되겠는데, 이것은 기초적인 여러 데이터 그리고 컴퓨터 과학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초창기부터 돌기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스파이크에 대해서 만들었고요. 스파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몸 안에다가 전달을 하느냐. 기존의 방법은 이렇게 불활화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바이러스 자체를 아예 불이나 아니면 포르마마이드 같은 데다가 죽여요. 그런 다음에 주사를 하면은 어차피 단백질이 잘려서 어느 부분은 항체가 될 거니까라는 방법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권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백신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과학은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을 해서 많은 거를 이룩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그 파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인류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mRNA가 단백질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잘 부서지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을 나노 리피드에 잘 싸서 들어가게 함으로써
파손되지 않고 들어가서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방법을 개발을 했고, 임상의 데이터가 매우 좋아서 긴급 승인이 난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데서 만드는 다른 AAV라고 해가지고요, 아데노 바이러스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 즉 병증은 하나도 없고 그 전달만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주 위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에다가 이 스파이크를 태우는 거예요. 택시처럼 태워서 집어넣어서 그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까지 많이 쓰였던 단백질 기반의 제조합 단백질을 활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시로 보면은 인류가 사용했던 방법들 말고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첨단의 과학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 말씀드릴 것, 이 첨단 과학이 우리 실험실 수준에서 몰랐던 것이어서 발명을 저들이 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험실에서 항상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실험실에서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백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량 생산, 임상시험, 그리고 운송까지가 모든 게 다 백신의 과학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임상의 디자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인체에 주입됐을 때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임상시험이 일상이다라고 얘기하면 보통은 100명 이내를 얘기합니다. 전임상이다라고 하면 세포나 동물 실험을 얘기했던 걸 얘기해요. 그래서 현재 그 국제적인 규격은 전임상 이후에 임상 1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 1상에서 결과가 좋으면 임상 2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뭐 수백 명 이내를 하고요. 임상 3상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안전하다라면 제조가 들어가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은 평균적으로 신약이나 백신 개발에 약 10년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팬데믹을 10년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FDA와 각국의 식약처들은요,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서 규제 기관이 강한 경쟁력을 갖는, 이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건데, 그 패스트 트랙을 썼습니다. 즉 우리말로 긴급 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패스트 트랙이니까 빨리 가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빨리 가도록 한다고 해가지고 지켜야 될 걸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모든 데이터를 다 봅니다. 그런데 백신 맞고 1년 있다가까지 부작용을 보느냐, 아니면 2개월 있다까지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서 정보가 빠진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빨리 허가하는 것이 인류를 위해서 늦게 허가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이걸 언제 시작을 했느냐? 사실은 2021년 4월이나 8월에 종식을 목표로 미국, 영국 등의 여러 나라의 정부가 마구 돈을 집어넣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도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해서 세피, 뭐 나이드, 그다음에 가비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백신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10개월 만에 엄청난 그러니까 백신이 성공을 보는 그 역사적인 것을 사실은 인류가 이룩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그 엄청난 인류의 진보, 즉 과학은 이걸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을 만들고 임상시험을 했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지금 그 접종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인데 얼마 전까지 저기에 어프로브라고 해서 승인 난 게 없었는데 지금 벌써 2개죠. 그래서 코비드 19의 백신이 처음으로 이제 영국에서 90세가 넘으신 그 여성분한테 투여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역사적인 날이 맞습니다. V-Day라고 했는데 승리의 데이일 수도 있고요, 백신 데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종식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는 것인데, 최초의 접종일보다 마지막 다 얼마만큼 언제까지 맞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죠. 접종은 우리가 좀 늦어도 잘 지금부터 열심히 쫓아가서 뭐 그 미국, 영국에서 예를 들면 4월 달까지 다 마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6월, 7월 이럴 때까지만 마칠 수 있어도 비슷하게 서로 여행하고 교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현황인데요. 이게 회사들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모두 다 취합을 한 건데, 오늘 데이터 봤더니 여기에 2개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AAV 백신, 즉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비슷한 것들이 2개가 더 올라가 있어요. 저기 캔시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백신은 모두 다 불활화 백신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사실은 사실관계가 틀리고요. 불활화 백신도 있고 AAV 관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숫자가 얘기해 준 건 뭐냐면 저렇게 그 다국적 제약업계 빅파마의 엄청난 위력 한가운데서 중국이 그 인구가 많으니까 엄청난 100만 명 이상의 임상 시험을 하면서 저기에 이름 올렸다는 거죠. 저 데이터를 봤더니 12월 14일자로 우리나라의 2개 회사가 1상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1상과 3상은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저걸 보건대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다스릴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기 개인 방역 잘하면서 아까 그 납작하게 플래트닝 하는 것, 시간을 벌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심을 많이 하시면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백신을 왜 우리나라가 못 만드냐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마치 이제 뭐 연구 수준이 올라가는데 왜 못 만드느냐, 아니면 너네 그 뭐 연구실에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던데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만든다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 백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이 다국적 제약업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느 국가 소속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다 걸쳐 있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GDP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그 경제력을 자랑하는 곳들입니다. 이런 데서는 실험실 수준에서 개발을 하지만 그거를 대량 생산하고 임상 시험하고 이 모든 실력이요 모두 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과학력을 따라잡았지만 실제로 임상 시험을 대단위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임상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지 각 나라의 식약처, 특히 FDA 같은 데를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은 미천합니다. 이게 올림픽 메달 따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계가 협업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그 다국적 제약업계가 저렇게 뛰어들 때 우리도 임상 시험에 같이 참여해서 한국인의 병증을 같이 집어넣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뭐 옛날부터 저는 그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스 프로덕션, 즉 우리는 지금 입증받은 게 뭐냐면 그 위탁 생산을 우리나라한테 많이 의뢰하는 이유가 우리의 바이러스의 대량 생산력은 꽤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백신의 생산은요, 그 개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상 시험,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심지어는 운송, 그리고 접종,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비밀리에 그 골방에서 대단한 발명을 해서 백신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먼저 맞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비과학적이고요. 정말의 과학은 뭐냐면 세계가 협조하는데 가장 빨리 첨단 리더 그룹에 들어가서 정보의 교류,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고 영국에서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 변종이 생겨가지고 지금 퍼지고 있다. 뭐 한 8배 정도 전염력이 강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는 영국에서 오는 배 막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변종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RNA니까 너무 변종 심하게 돼가지고 백신 만들어봤자 실효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나쁜 건 뭐냐면 사람 간의 감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조건 바이러스는 변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 세포에 그 붙는 그 스파이크가 변이해 버렸다면 감염도 안 되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뭐냐면 전염력이 점점 퍼지고 병증은 조금 낮아지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과학계는 이미 팬 코로나 백신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르스, 메르스 온갖 변종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팬 코로나 백신에 대한 디자인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독감처럼 계속 그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를 그 피해서 같이 더불어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적 팬데믹이 되니까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너 백신 맞았어? 백신 맞았으면은 항체 있으면 비행기 타도 돼. 그런데 백신도 안 맞았고 항체도 없어. 그리고 너는 음성이라는 증명서도 없어. 그러면 여행 오지 마.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몇 개 미국의 그 항공업체가
면역 여건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WHO는 최근에 면역 증명서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여행을 해야 되는데 여행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너무 백신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방역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훌륭하게 앞에서 해왔지만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내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세계와 교류하는 면에서 떨어지는 불행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지금 어쨌든 협조해야 되고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협조하고 기다리면은 실제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